상상해보세요. 도쿄의 북쪽에는 슈퍼마켓에 3살배기 아이가 서 있습니다. 방금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심하게 짜증을 내는 대신 아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갑니다. 고함도 없고 엄마의 협박도 없습니다. 그저 순수한 평온함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본 아이들은 감정이 적게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집에 비밀스럽고 가혹한 벌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진실은 대부분의 서구 부모들이 벌 주고 달래고 다시 벌 주는 지친 고리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온화해 보이는 훈육은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보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의 발달 중인 뇌의 완전히 다른 부분을 목표로 합니다. 집에서 경찰관 역할을 하는 것에 지쳤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차분한 아이들 뒤에 숨겨진 심리적 청사진을 해독할 것입니다. 서구 세계에서 양육의 기본 접근 방식은 행동 수정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 행동할 때 즉각적인 본능은 외부 통제를 사용하여 그 행동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즉, 타임아웃, 특권 박탈 또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 논리는 간단해 보입니다. 나쁜 행동은 벌하고 좋은 행동은 보상하면 아이는 결국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달 심리학은 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밝혀냅니다. 처벌에 의존하는 것은 주로 두려움에 기반한 순종을 만들어낼 뿐 진정한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아이는 권위 있는 인물이 있을 때만 잘 행동하며 그 위협이 사라지는 순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종종 다시 나타납니다. 이 더욱이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징벌적 조치는 아이의 코르티솔 수치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아이의 발달 중인 뇌를 싸움, 도피 또는 얼어붙음 상태로 몰아넣어 논리와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정확한 부분인 전전두엽 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아이의 뇌가 생존을 위해 싸우는 동안에는 아이에게 교훈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타임아웃과 엄격한 처벌을 없애면 아이들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을까요? 일본 부모들은 이러한 표준적인 통제 도구 없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질서를 유지할까요? 정답은 아이가 선을 넘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대부분이 나쁜 행동에 반응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일본의 양육 방식은 예측에 기반합니다. 그들은 짜증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부터 아이의 뇌를 감정 통제에 맞게 적극적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어른들이 결코 멈춰서서 생각해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조용한 순종을 이루어내는지 이해하려면 훈육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다시 쓰는 개념부터 시작하여 3가지 기본 기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구 세계에서 양육의 기본 접근 방식은 행동 수정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 행동할 때 즉각적인 본능은 외부 통제를 사용하여 그 행동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즉, 타임아웃, 특권 박탈 또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 논리는 간단해 보입니다. 나쁜 행동은 벌하고 좋은 행동은 보상하면 아이는 결국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달 심리학은 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밝혀냅니다. 처벌에 의존하는 것은 주로 두려움에 기반한 순종을 만들어낼 뿐 진정한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아이는 권위 있는 인물이 있을 때만 잘 행동하며 그 위협이 사라지는 순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종종 다시 나타납니다. 더욱이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징벌적 조치는 아이의 코르티솔 수치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아이의 발달 중인 뇌를 싸움, 도피 또는 얼어붙음 상태로 몰아넣어 논리와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정확한 부분인 전전두엽 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아이의 뇌가 생존을 위해 싸우는 동안에는 아이에게 교훈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타임아웃과 엄격한 처벌을 없애면 아이들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을까요?
일본 부모들은 이러한 표준적인 통제, 도구 없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질서를 유지할까요? 정답은 아이가 선을 넘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대부분이 나쁜 행동에 반응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일본의 양육 방식은 예측에 기반합니다. 그들은 짜증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부터 아이의 뇌를 감정 통제에 맞게 적극적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어른들이 결코 멈춰서서 생각해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조용한 순종을 이루어내는지 이해하려면 훈육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다시 쓰는 개념부터 시작하여 세 가지 기본 기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본 양육청사진의 첫 번째 기둥은 시스케의 발음 시스케라고 불리는 심오한 개념입니다. 서양 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종종 훈육으로 직접 번역하지만 그 진정한 문화적 뿌리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원래 농업과 식물 재배의 이미지에서 유래한 시스케는 양육, 훈련 또는 좋은 습관이 자연스럽게 본능이 될 때까지 함양하는 것에 더 가깝게 번역됩니다. 서양에서 훈육은 주로 반응적인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아이가 잘못 행동하거나 선을 넘으면 부모는 즉시 개입하여 결과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시스케는 완전히 다른 심리적 시간표, 즉 상황 악화전 예측에 따라 작동합니다. 일본 부모들은 문에서 신발을 깔끔하게 벗는 것부터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까지 어떤 감정적 갈등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일상적인 루틴을 의례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화를 내지 않고 이러한 도반, 행동을 반복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들은 아이의 발달 중인 뇌를 예측 가능성에 맞춰 연결합니다. 발달 심리학은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신경학적으로 어린아이의 뇌는 예측 가능하고 리듬감 있는 패턴에서 잘 발달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소리치는 대신 기대치가 일상적인 의례에 깊이 뿌리내릴 때 학습은 뇌의 감정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를 우회합니다. 대신 자동적인 습관 형성을 담당하는 신경 영역인 기저핵에 뿌리를 내립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순종을 강요하기보다는 시스케는 차분하고 정중한 행동을 아이의 기본적인 생리적 상태로 만듭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양육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서양 부모는 아이가 공공장소 식당에서 크게 짜증을 부린 후에 엄하게 훈계할 수 있습니다. 시스케를 실천하는 일본 부모는 집에서 식탁에 인내심 있게 앉는 방법을 조용히 시범 보이며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아이의 몸을 부드럽게 물리적으로 안내하는데 몇 주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준비성을 길러줍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육아 전쟁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혼란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이의 행동을 인내심 있게 지도하기보다는 아이의 실수를 고치는데 에너지의 90%를 쓰고 있지는 않나요? 시스케는 훈육을 의지해 싸움이 아닌 공유된 의례로 취급함으로써 대부분의 행동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전에 예방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깊이 편안함을 느끼는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더라도 좌절, 실패, 감정적 과부하에 불가피한 순간은 항상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 부모들은 울고 있는 아기들을 공격적으로 달래기 위해 달려들까요? 사람들이 대개 여기서 오해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두 번째 철학이 작용하며 이는 아이들을 불편함으로부터 끊임없이 보호하려는 현대적인 본능과 근본적으로 모순됩니다. 일본 양육 철학의 두 번째 기둥은 미마모루 발음, 미마모루 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언어학적으로 이 단어는 지켜보다 라는 의미의 미기젠과 보호하다 라는 의미의 마모루, 후소마루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을 합치면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는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며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방법은 아이가 어른의 즉각적인 개입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한계를 탐색할 공간을 주도적으로 만듭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헬리콥터 부모 개념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아이가 장난감으로 인해 애를 먹거나 짜증내며 징징거릴 때 어른들의 본능은 서둘러 구해주러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위해 대신 해주거나 좌절감을 달래주기 위해 아이를 진정시킵니다. 대조적으로 미마모루를 적용하는 일본 부모들은 의도적으로 한 발 물러섭니다. 그들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면밀히 지켜보지만 아이들이 실패를 경험할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려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발달 심리학은 이것을 생산적인 고군분투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장애물에 부딪히고 좌절감을 느낄 때 그들의 뇌는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이 계속 개입하면 아이들은 자기 조절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좌절을 극복하는 대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더 크게 우는 법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미마모루는 반김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서적 회복력을 기르도록 돕는 조용한 지도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아이가 힘들어할 때 좌절하는 소리를 참지 못해서 직접 아이를 위해 일을 해준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일본 부모들은 상황을 수습하는 대신 아이들의 능력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작은 좌절이 내일의 회복력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여기서 오해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켜보는 것은 서구적 기준으로는 차갑고 멀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마모루는 극도로 깊은 연결의 뿌리를 두고 있을 때만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일본 훈육의 핵심은 세 번째 개념, 즉 서양에서는 정확히 번역할 어휘조차 없는 독특한 심리적 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이자 일본 양육 철학에서 아마도 가장 오해받는 개념은 아메이의 발음, 아마이입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서양어는 없지만 아메는 본질적으로 지지에 대한 필요, 응석바디가 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양육자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발달 심리학자들이 안정애착이라고 부르는 것의 가장 깊은 토대입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매우 어린 나이부터 독립심이 장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모들은 아이들을 버릇없이 키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진정하고 스스로 달래고 부모의 품에서 분리하도록 훈련시키라는 조언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과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어린 시절에 절대적인 의존을 허락받은 후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적 필요가 항상 충족되고 있다는 것을, 심지어 요청하기도 전에 이해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 그들은 관심을 얻기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부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엄마에게 매달리거나 관심을 받으려고 우는 것을 버릇없는 아이 또는 어른들을 조종하는 아이로 봅니다. 그러나 아메의 관점과 현대 신경과학에 따르면 그러한 행동은 반항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족한 기술이거나 아이의 신경계가 안정적인 연결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타임아웃 처벌로 아이를 밀어내고 너무 컸으니 울지마 라고 말하는 대신 일본 부모들은 아메를 차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아이가 필요할 때 아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며 흔들림 없는 존재감으로 감정적 저장고를 채워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가장 약하고 패닉 상태일 때 당신에게 의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세상의 폭풍을 자신감 있게 맞설 용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일본 아이들의 놀라운 순종은 체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절대적인 안정감에서 나옵니다. 아메를 키우는 것은 진정한 훈육이 결코 관계의 단절이 아니며 오히려 그 관계 자체를 사용하여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문적 개념들을 단순히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집안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양육을 정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진실로 이어집니다. 일본 아이들의 조용한 순종은 두려움, 가혹한 처벌 혹은 완벽하게 실행된 타임아웃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심리적 청사진의 결과입니다. 시스케를 통해
부모들은 위기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도전을 예측하고 아이의 뇌를 예측 가능성에 맞게 연결합니다. 미마모루를 통해 그들은 의도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아이에게 생산적인 고군분투와 정서적 회복력을 위한 필요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아마에, 즉 아이가 단지 보여지거나 이해받기 위해 소리 지를 필요가 없도록 보장하는 무조건적이고 안정적인 애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철학에서 아마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하려는 서구적 본능을 버리고 깊이 있는 문화적 지혜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합니다. 즉, 훈육은 자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일, 저는 여러분이 미마모루를 시도해보기를 권합니다. 다음번에 아이가 좌절할 때 서둘러 구해주러 달려들기 전에 단 5초만 기다려보세요. 아이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하세요. 이 관점이 여러분의 육아 여정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이가 힘들어할 때 참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일본 양육 개념들을 시도할 때 모든 아이가 놀랍도록 독특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 아이에게 즉시 효과가 있는 것이 다른 아이에게는 좀 더 많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공유된 심리학적 통찰과 문화적 관찰은 교육 및 영감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전문적인 의료, 심리학 또는 교육적 조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행동이나 복지에 대해 깊은 우려가 있다면 항상 자격을 갖춘 소아과 의사나 아동 발달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여정을 우리와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